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이거는 그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탕 탕따라당탕 탕탕. 안녕하세요, 김태진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자랑스러운 게 뭐냐? 단연 한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글은 아주 우수한 문자로 뭐 선정이 되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게 네. 세종대왕께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한글을 볼 때마다 저는 한글이 너무 이뻐요. 맞아요. 이쁩니다, 한글이. 네, 요즘에 신조어 줄임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아, 사실 이게 재미도 있고 뭐 가끔 뭐 이렇게 퀴즈를 저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좀 저는 이게 좀 별로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별다줄이라고 하던데 대걸자줄. 이거까지 하는 건 좀 한글 파괴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 뭐 그리고 뭐 있지 또? 줄임말? JMT 아,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한글이 줄인 걸로 모자라서 이걸 또 영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안꾸. 꼬민데 안 꼬민데. 그 나는 얼마 전에 또 펜아저라고 하길래 네. 펜 아니면 저리 가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형님 그래도 접근을 그렇게 잘하셨네요. 보통 이제 펜 아저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또 펜이 아니어도 저장 뭐 이렇게 저장한다.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줄임말 잘 쓴다고 인싸되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한글의 기본을 알고 그 이후에 이제 재미를 추구해야지 한글을 막 배워나는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신조어 줄임말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방송할 때 이제 한글의 기본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비냉 먹을까 물냉 먹을까? 저는 비냉 와사비 많이. 비와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식의 기본의 상식 상기기상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자. 뒷부분 강의랑 연관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첨단 디지털 기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실 적응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변형된 뇌 구조를 의미하는 이것은 실제 인터넷 장시간 사용자의 뇌를 촬영한 MRI 영상 분석 결과 인간의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 또는 느리고 무던하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겠지? 형님 들어보셨어요? 아니 위로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럴싸할 것 같아요. 팝콘? 팝콘 브레인? 팝콘 인류. 팝콘 휴먼? 팝콘 구조? 팝콘 현상? 팝콘 반응? 팝콘 브레인 정답입니다. 와, 진짜 형님 이번에는 첫 단어 빡. 그걸 좀 더 보태야 되는 빡! 그다음 첫 단어 빡 그냥 바로. 이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팝콘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빵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잠잠한 콩인 거 아니에요. 옥수수. 변형된 뇌 구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2011년 6월 23일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요. 전자기기의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진다면 현실 세계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실제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 용어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CNN은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팝콘 브레인을 막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기, 최소 2분간 창밖을 응시하기,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는 온라인에서 해방된 자유시간 만들기,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나 메일 대신 전화하기 등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잠이 안 오고요. 핸드폰 맞아요. 한 번 들면 막 5시간, 6시간씩 막 보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뇌도 안 좋아지고 네.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어깨 으쓱하네. 맞습니다. 아하.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나를 비교해 봅니다. 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줍니다. 나는 넓은 곳으로 바로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나는 묶인 것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자꾸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나를 보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뭔지 알았습니다, 형님.
네, 정답 내비게이션.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아주 근접하죠. 아니면 아닌 거지. 자꾸 나를 비교해? 자꾸 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줘?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용이 남자용보다 뭐 더 키가 크다거나 아니면은 뭐야, 야, 모르겠어. 이것도 찬스성 문제가 아니지. 맞아요. 어. 방금 전에 사실은 상우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답이 나왔어요? 야, 뭔 얘기했어? 삐리리리리리 돌려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거 내비게이션 말고 물건인데 물건 비교하니까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자의 물건이 남자의 거보다 키가 크다. 제가 정확한 정답을 얘기했어요? 여자의 물건이 남자의 물건보다 뭐 높은 곳에 있다거나 그게 더 키가 크다. 정답 키. 정답입니다. 키? 왜? 문 따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묶인 것도 열쇠. 키 문제 해결. 손가락으로 두드려? 키보드.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손가락 두드리는 거 키. 아무튼 요런 거 재밌네요. 그냥 단순한 네네네. 수수께끼 퀴즈 이런 것보다 이게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들. 이런 재밌다. 두 문제 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국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달기 시작한 것은 1904년부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9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어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차 번호판의 체계는 숫자와 한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의 체계 가운데 한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도 돼요? 너 렌트카가 뭐냐? 허호하 그리고 택시는 뭐냐? 아바사자. 아바사자야. 네, 용도. 자동차의 용도입니다. 정답. 자동차가 이제 사람을 치는 위험한 사고도 있지만 사람이 자동차를 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은 카놀라유. 카놀라유. 내가 아저씨다. 진정한 아재. 총각이라는 말은 성년이 되고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의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가자. 네. 안 되겠다. 힌트. 둘 중에 뭐 할까? 뭔지 모르시잖아요. 뭐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골라주세요. 이거. 떨린다. 아자! 검색 찬스! 나이스! 야, 조선시대 띄고 총각 치면 된다. 피디님이 골라주신 찬스. 고맙습니다. 와우. 조선시대 총각이라 쓸까요? 조선시대 총각. 네, 알겠습니다. 야, 구글 나왔다, 구글. 시작. 또 시작이다. 뭐야, 이거? 그렇지. 뛰고. 총. 여기 있다. 총각머리. 일단 검색해봐. 상추. 총각머리. 정답. 정답. 좀 신기하네요. 응? 정답. 총각머리야, 총각머리. 네. 따은 머리. 댕기. 아니야? 다운 머리입니다. 정답 다운 머리. 헐. 잘못 검색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 다 했다고 해서 엄청 놀랐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랑 똑같다. 총각이 총각머리에서 유래됐다고 나오던데? 정답 머리 스타일. 정답.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댕기열 걸릴 뻔했어 지금.
놀랬어. 정확하게는 따은 머리는 아니고요. 아기들이 양갈래로 뿔 모양으로 동여맨 머리를 총각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약간 중국 느낌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15세기 때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뿔간. 그래서 결혼하면 상투를 쓰니까 이걸 안 하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 이렇게 됐구나. 네모바지 스펀지밥은 미국의 유명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작품이죠. 이 애니메이션은 허구의 수중 도시인 비키니 바텀에서 주연 캐릭터와 그의 친구들의 일상이나 모험에 관한 것인데요. 스펀지밥이라고 줄여 부르는 이 작품은 MTV 네트워크의 가장 많이 배급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스펀지밥의 애니메이터는 스티븐 힐런버그라는 분인데요. 애니메이터 말고도 또 다른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티븐 힐런버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다 쪽이야 이거. 알아? 아, 이거 그러지 않을까 했고 저는 어. 근데 이제 그 바닥 뭐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수질 오염 관리사. 스티븐 힐런버그. 바다에 관련된 거 맞고요. 바다. 이 주연과 그의 친구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 이제 오징어 같은 애 하나 나오고요. 불가사리하고 그 스펀지밥 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 이제 오징어 같은 애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정답. 어부. 아쿠아리움 사장님? 고고학자? 생태학자? 해양생물 전문가? 해양생물 전문가 정답입니다. 정답! 이게 미국 만화였어요? 난 그것도 몰랐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 사용자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약 200분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노모포비아부터 길거리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다니는 스몬미족까지 실제로 디지털 세상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심각해진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다이어트에서도 붐을 일으켰던 디톡스가 스마트폰 사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이란 단어에 독을 해소하다란 뜻의 디톡스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단식 또는 디지털 금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것이 디톡스라면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홍수에 빠진 현대인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요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디톡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침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수시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는 것을 줄이고 로그아웃하는 것, SNS와 모바일 메신저의 알림 기능을 끄는 것,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대신 종이책을 보는 것,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속 시간을 측정해서 통제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제안했죠. 최근 들어 디지털에 지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편함, 즉 아날로그를 찾아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에 오두막을 지어 손님을 받는 스타트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이들은 처음에는 미칠 듯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책을 보거나 산책을 나서는 등 다른 활동으로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친다면 잠자는 시간의 합은 25년, 식사 시간은 6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3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무려 11년이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스마트폰으로 인한 우리 생활의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디지털에서 멀어져 충분한 휴식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또 저희를 어떤 지식의 바다로 풍덩 빠뜨려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건데 예. 스마트폰 중독인데요. 아 오늘 주제가 저네요. 그런가요? 네, 중독이에요? 네, 나도 네. 나도. 네. 그래요? 요즘에 불면증의 원인 같아요,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 전에 보통 스케줄 정리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처음에 켜요. 누운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은 검색이란 걸 하게 되고 검색이 꼬리를 물고 정말로. 그러다가 유튜브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서 아 정말. 뭐 10분짜리 20분짜리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고. 예. 그럼 하루에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 심심해. 네.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 그 화장실 가실 때 신문지를 들고 왔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엄청 아플 텐데. 근데 보면 스마트폰을 그 현대인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하루에 4분의 1을 쓴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쓰는 거예요? 16시간 깨어 있으면 4시간. 그렇죠. 대략 4시간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00시간 정도를 쓴다고 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평생으로 따지면 평균 11년을 쓰는 거예요. 와 11년. 그러니까 11년 동안 스마트폰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퀴즈로 나왔던 그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노모포비아. 예전에 퀴즈를 한번 풀었었잖아요. 네네. 예. 뭐였지? 그 스마트폰 중독.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노 없는 모바일. 예. 아, 네네. 그런 공포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맞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원래 약물 중독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죠? 대표적으로 뭐 알코올이나 마약 네. 또는 뭐 수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중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중독은 일종의 행위잖아요. 네. 그죠? 약물이 아니고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위 중독은 중독이에요? 중독이 될까요? 도박처럼 도박은 뭐 코카인을 했을 때랑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 보면은 행위 중독도 중독이 된다고 예. 봅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2013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행위 중독을 중독의 일종으로 포함시키긴 했어요. 심각성을 네. 이제 발표한 거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촉발된 계기가 좀 있어요. 보면 이게 행위 중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사태가 있는데 2007년에 아이폰이 만들어졌고요. 예. 2010년에 아이패드가 나왔거든. 아. 이 두 개의 시점을 거치면서 행위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위 중독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냐 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행위 중독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2,400만 명이 일단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2,400 거의 좀 인구가 많잖아요. 사실. 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선 그러면 얼마 정도인가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인터넷 중독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48%, 그 다음에 나머지 40%가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40%는 일단 이메일, 도박, 뭐 포르노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무서운 수치라고 볼 수 있고 더 늘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인류의 어떤 표준 모델이 바뀌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집단 안에 똑똑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고 천재도 사실은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사람들의 표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표준은 거의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세태,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기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행위 중독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따져볼 텐데 네. 첫 번째는 목표 중독이 있어요. 목표 중독. 목표 중독. 자, 이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면 어저께 1km를 뛰었으니까 오늘은 1.1km를 뛰어야 된다거나 난이도도 올라가겠지만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하는 목표 또는 뭐 스마트폰이 정해주는 목표. 어저께는 뭐 잠을 7시간을 자야 되는데 오늘 7시간 못 잤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7시간 이상을 자겠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나 스스로 정한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또 직장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메일이 오면 나는 반드시 확인하겠다. 또 이메일 창에 읽지 않은 메일 뭐 숫자 올라가는 거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그래요? 저도요. 직장인들의 70%는 이메일이 오면 예. 6초 안에 이메일을 열어요. 평균 6초예요. 중독이 많네. 저요? 평균이 맞아. 6초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6초 안에 이메일을 읽는다고 쳐봐요. 그럼 이메일이 딱 오면 바로 들어가서 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브라우저를 열고 확인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게 6초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그게 끊기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 집중력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들고 하기 시작하면 25분 정도가 지나야만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아. 그러면 뭐가 올 때마다 집중력이 깨져요. 그럼 이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사실 이게 목표 중독이 그 이메일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 0으로 만드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피드백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피드백 중독. 일단 1971년에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마이클 질러라는 사람이 네. 있었거든요. 비둘기를 이렇게 그 세 장 이런 네, 데다 네. 갖다 놓고 거기에 부리로 쪼을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든 거예요. 네. 버튼을 만들면은 이 버튼을 쫄 때마다 먹이를 주는 거지. 사실 이거를 그 당시에 왜 심리학자들이 이걸 많이 했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각지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네.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70년, 80년 요때는 인구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거에 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매진을 했는데 그 부리를 쫄 때마다 먹이를 주지 않고 부리를 쪼는 횟수의 50%에서 70% 정도만 보상을 줬더니 얘는 더 미친 듯이 부리를 쫀다. 언제 그 보상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밀당 같은 느낌인가? 그렇지. 계속. 밀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 보상을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줬더니 50에서 70%, 그러니까 절반 이하는 안 돼요. 50에서 70% 정도로 줬더니 부리를 미친 듯이 쫀다는 거지, 버튼을. 이 실험이 있고 난 뒤에 37년이 흐르고 나서 그 유명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네.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뭔 줄 알아요? 유저를 대상으로? 좋아요 사람? 전 세계 2억 명을 대상으로 모르지. 좋아요 버튼을 좋아요 버튼을 만들었는데 심리학자들이 그 좋아요를 누르는 심리를 이렇게 좀 봤더니 심리가 아니라 뇌파 검사나 네. 이게 MRI를 다 찍어본 거예요. fMRI를. 그랬더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증상과 똑같은 상황.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잭팟 돌릴 때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도 지금 좋아요 달렸죠. 맞아요. 인스타그램, 다 있어요. 트위터, 네. 뭐 다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좋아요 버튼이. 그래서 이 좋아요 버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 난이도 중독인데 난이도 중독 같은 경우는 게임하면서 밤새 본 적 있어요? 있죠. 네, 네. 이거를 과연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점점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을 하게 되고 하니까 물질 중독은 확실하게 중독인데 이 행위 중독은 어느 정도 성취감 또는 예술적 그 가치 뭐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중독은 중독과 분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한테 너는 중독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한 지점이기는 한데 이 난이도 중독도 역시 중독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걸 더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 맞아요. 왕을 만나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게임으로 따지면. 반드시 그 마지막 악마를 깨야 무찌르고자 되고. 하는 뭐 그런 의욕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또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지금. 맞아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뭐 디지털 기기가 전 세계 수십억 대가 팔려 있는 상황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지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되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의 컴퓨터공학과 교수 중에 칼 뉴포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진 씨 같은 경우는 방송인이니까 네. 이걸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걱정이 되죠. 예. 안 하면.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직장인들 중에 이메일을 반드시 매번 순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필요한 건데 이거를 피해가면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입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정말 답이 없어요. 이제 이 답이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 책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해결책들은 본인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스마트폰을 나는 주차장에다가 차에다 놓고 그냥 올라가겠다라고 하거나 해가 떨어지면 스마트폰을 끄겠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더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회의 시간에 그 어떤 임원들, 그러니까 고위층 임원들이 이렇게 종이에 손으로 다 적게 해서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수많은 ICT 기업의 수장들, 예컨대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자녀한테는 아이패드, 아이폰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배신감 느낌. 절대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다 내렸는데, 근데 그들은 이런 걸 만들어서 행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산업들이 돌아가는 그 원동력은 사람들의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우리는 빼앗기고 있는 거니까 이 집중력을 나 스스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대안은 분명히 있고 자기 의지에 또 따라 다른 거니까 좀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있지만 그 나 네.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혹하고 핫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